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토크쇼 뉴스앤이슈 문영철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23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입니다. 조기 대선 일자는 오는 6월 3일로 확정됐습니다.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주요 정치인들의 출마 선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헌재 판결과 대선을 둘러싼 주요 이슈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소개합니다.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으로 조창익 전남 비상행동 공동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헌재 선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그로부터 약 넉 달 만에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교수님, 그 5가지 이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 헌재가 만장일치로 헌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헌재 선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모든 국민들이 전개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건강한 법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너무나도 명백하게 위법적인 사안이었고 위헌적인 행위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데도 이것이 어떤 당리당략에 의해서 일단 탄핵 소추 자체가 난관의 첫 번째로 이제 부딪혔었고 그 이후에는 또 이제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든 또 뭔가 억지를 부려보려고 온갖 노력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좀 불안해하셨던 것 같고 저 역시도 처음부터 8대0 판결에 한치의 의심도 없었지만 그런데도 재판 과정에서 온갖 잡음, 궤변, 이상한 이제 법을 많이 배우신 분들이 오히려 더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니까 정말 이것이 법학을 공부한 사람들 내에서도 어떤 의견이 갈리는 문제인가라는 식의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저는 이제 그런 것들에 헌법재판관들이 휘둘리지는 않으셨고 헌정 질서의 수호의 관점에서 온당하게 판단을 내리셨기 때문에 애초부터 정해진 결론이 잘 나왔다는 생각을 하는데 네. 너무나 중간에 그 100일이 넘는 과정이 힘들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감격스럽게 결과 선고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네, 비상계엄 이후에 참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전남 지역 집회를 이끌어오신 입장에서 대표님 감회도 좀 색다를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우선 600여 개 제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의 참 그 절박한 마음으로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전남 비상행동이라고 하는 조직체를 만들고 이를 통해서 비상계엄 사태를 빨리 극복을 하고 새로운 사회로 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전남 각 지역에서 정말로 열심히 시도민 여러분들께서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위로와 연대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12.3 계엄이라고 하는 이 사태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이어서 계엄군의 총과 그리고 장갑차, 헬기가 등장하면서 시민들은 5.18의 악몽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123일간의 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옥 그 자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하나로 온 시민들이 단결하고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응원봉을 들고 남태령을 넘고 한남동, 광화문, 헌재 앞에서 민주주의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4월 4일 11시 22분 우리는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고 하는 위대한 승전보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언급하기도 하셨는데 당초에는 헌재 결정이 금방 나올 걸로 좀 봤는데 예상보다 좀 심리가 길어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막바지에는 5대 3이다, 4대 4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실제로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했을 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떠셨어요? 마지막에는 이제 하도 선고가 기일도 잡히지 않고 이제 늦춰지니까 이제 온갖 상상을 이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나한테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이런 상상을 당연히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설령 법적인 판결이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정당한 것이 되거나 또는 이후의 통치 행위의 정당성이 새롭게 확보된다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법관의 판단에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법관의 판단조차 그 국민의 뜻을 근본적으로 거스를 수는 없는 문제죠. 그런데도 만약에 형식적으로 면죄 받았으니까 이제는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만약에 했다면 정말로 우리 사회가 이제 굉장히 복잡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제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온갖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조직적인 불복종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이 말을 듣겠습니까? 행정 관료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학생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저부터도 이 정부와는 일절 협조하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대규모의 국민적 불복종 사태를 감당할 수 있는 정부는 이 세상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결국은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 뜻, 그것도 건전한 상식을 거스르는 판결은 나올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어떠셨어요? 많이 했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 이제 계엄령이라고 하는 비상계엄 면허증을 준 것이기 때문에 네. 통치력의 한계를 보일 때마다 이제 제2, 제3의 비상계엄은 언제든지 활용될 수 있는 것이었고, 따라서 한국 사회는 대단히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의 도가니로 빠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4월 2일 그러니까 4월 4일 이틀 전에 서울에 있는 향림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민주노총 전직 그 중집위원 약 400여 명 되는데 120여 명 정도가 모여서 만약에 기각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논의를 한 적이 있는데, 노상원 수첩이 그대로 부활할 것이고 판도라 상자처럼 열려서 세상이 악몽으로 치환될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논의한 결과가 민주노총 전직 중집위원들은 서울로 집결한다. 그리고 살아서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결의를 할 정도로 필사직생의 결의를 한 바가 있었죠. 사실 노상원 수첩이 그대로 살아서 움직이는 세상이 됐을 수도 있을 것이다. 네. 한 보수 농객이 얘기했던 것처럼 제2의 4.19 혁명이 눈앞에 보였을 수도 있고 엄청난 저항이 생겨났을 텐데, 지금보다 만약 지금 기각이 됐다면 지금은 어쩌면 거리는 온통 저항의 물결로 일어났을 테고, 지금 그 저항은 어쩌면 윤석열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몰락시켰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남동을 에워싼 군중들이 가만히 뒀겠습니까? 저는 지금 윤석열은 헬기를 타고 어디론가 망명지를 찾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 한국 사회의 그 불가측한 그 역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네. 불을 붙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뭐 이번 대통령 탄핵은 지난 2017년에 이어서 헌정사상 두 번째입니다. 뭐 헌재 판결 내용 살펴보셨을 텐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판결과 비교했을 때 뭐 주목되는 부분이나 뭐 어떤 부분이 좀 눈에 띄었다 이런 부분 좀 있었습니까? 어떠셨어요? 일단 뭐 판결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 이제 사안이 다르다는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뭐 사실 이제 이런 초유의 내란 사태에 비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는 그냥 경범죄에 해당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사안 자체의 경중이 너무나 달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이제 공통적인 것은 결국 핵심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느냐 여부인데, 네.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고, 그런 의미에서 더 이상 이제 통치자로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본 거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한다는 점에서는 뭐 동일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또 공통점이 결국 다 사사로운 방식으로 권력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군을 동원하지는 않았지만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어쨌든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남용했고, 그런 곳에서 뭐 국민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공직자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 그것과 비교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정도가 보통 상상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제 더 앞으로 밝혀야 되겠지만 지금 의심하는 대로라면 정말로 사사로운 어떤 이유로 심지어 군대를 동원해서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으니, 그리고 또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정치적으로 적대적인 어떤 인물들을 세상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렇게 제거하려는 뭐 계획까지 세웠다고 하면 이건 정말로 우리의 상상 가능한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번 판결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것은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의 판결에 비해서 이후 장차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이제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어떤 교훈적 마침표를 찍고 싶어하는 의도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군사력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어떤 강한 어떤 경고의 메시지가 이제 판결문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갑재 대표 같은 사람도 이번 헌재 판결은 한국판 마그나카르타 대헌장 같은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쌓여서 결국 이제 좀 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네. 이 헌재 판결 나온 이후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례에 걸쳐서 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뭐 결과에 승복한다는 내용은 없고 오히려 뭐 지지자들을 뭐 선동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뭐 입장문 좀 보셨을 텐데 어떻게 좀 느끼셨습니까? 이분이 대통령이었던 사람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애국심이 눈꼽만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나라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행동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어떤 지지자들에게 자꾸 호소하는 메시지를 내는 것도 그것이 공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적 이익을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사로운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결국 권력을 다 잃은 사람이 마지막까지 동원할 수 있는, 근데 그 동원이라는 것이 정말 순박하게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영악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은 권력이 사라지는 순간 벌써 이제 입장 바꾸고 다른 사람 찾아가고 그러는데 순박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을 마지막까지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말 공직자 자질이 애초에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근본적으로 뭐 어떤 우리 한국 사회의 앞으로의 흐름에 영향을 주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다수는 언제나 새 상품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미 이제 끈떨어진 권력자를 계속해서 쳐다보는 사람은 아주 소수의 뭐랄까요, 그냥 충성스러운 어떤 멘탈리티를 가진 일부 뭐 유권자들이 그럴 수는 있겠지만 다수는 이미 이제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께서도 뭐 입장문 보셨을 텐데 어떠셨습니까? 말하자면 국정을 논할 자격이 없는 사람의 푸념에 불과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신의 국정 철학도 그리고 이 사회에 대한 비전도 미래도 책임감도 없는 정말 속빈 강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긴 했지만 이 불법 계엄에 대한 책임 또 여러 비리 의혹들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뭐 불소추 특권 사라지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뭐 수사나 재판 좀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지금 내란 청산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말하자면 4월 4일은 새로운 혁명이 시작된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부터 이제 새로운 혁명이 시작된 건데, 그것은 새로운 사회에 대한 그 열망 속에서 내란 청산이라고 하는 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때에서야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리는데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제1차적 과제는 내란 청산으로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대선 국면에서 펼쳐지는 예컨대 야당 후보의 제1차적인 대선 전략은 내란 청산이다. 이 시점부터 생각을 해야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교수님께서는 이 윤 대통령 또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비리 의혹들 수사 재판 뭐 원활하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8년 전의 상황하고 이렇게 묘하게 겹쳐지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제 적폐청산을 외쳤었고 지금도 이제 내란 청산을 외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적폐청산의 요구가 약했던 것도 아니고 또 새롭게 등장하는 정권이 그 의지가 약했던 것도 아니지만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철제로 그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 큰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동시에 또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어쨌든 자신들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감추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인데, 저는 지금 이미 이제 내란과 관련된 사람들은 피의자로서
증거를 어떻게든 없애려고 노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굉장히 체계적으로 지금 증거가 인멸되고 있을 거고, 그리고 법정에서는 이제 최근 헌법재판 과정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온갖 법적 지식을 동원해서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기 때문에 또 근데 그것을 우리가 마냥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은 그것은 인권을 존중하는 법치 국가의 장점이기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무슨 적폐를, 그러니까 내란을 청산하고 싶다고 해서 막 고문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영장이나 아니면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서 뭔가 강제 수사나 불법 수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것이 다 이제 좀 과거가 정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뭐 당연하지만 그것이 원하는 만큼 시원하게 충족되기는 어려울 것은 또 어느 정도 충분히 감안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것은 원론적으로 과거 이런 내란과 같은 이 중대한 사안이 제대로 정리되고 청산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소중한 법치국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 그런데 과거에 너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뭔가가 다 밝혀지기를 기대하다가는 결국 이제 미래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도 그것은 조금 이제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도 사실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가십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원하게 뭔가 통쾌한 어떤 드라마에서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복수 혈전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텐데, 그것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을 좀 국민들이 이해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로 지금 국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원래 지명해야 할 헌법재판관 2명을 한대행이 지명을 했어요.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무리를 두는 이유 어떻게 좀 보세요? 너무나 사안이 단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덕수 총리가 이번 정권 초기에 이제 지명되고 임명되는 과정에서는 이제 전에 이제 노무현 정권 때부터 뭔가 이제 일을 해왔던 사람이니까 사람이 약간 좀 중도적이거나 아니면 실용적이거나 적어도 이제 약간 여야를 아우르는 그런 인물이겠거니 하는 약간 착시 현상이 있었는데, 이번 정권에서 내내 한덕수 총리가 해온 역할들을 보면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철저하게 이 정권과 이 정권의 배후에 있는 어떤 세력의 이해에 봉사하는, 이익에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지금도 바로 그 관점에서 봤을 때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보수 우위로 만들어 놔야 한다고 하는 아주 절박한 어떤 그런 요구가 바깥에서 이제 아마 부여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리를 해서라도, 사실 본인이 마은혁 재판관이나 그 밖에 다른 이제 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을 때 동원했던 논리와 완전 정반대로 매우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임명 행위와 지명은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후보를 발굴해서 임명까지 하는 행위를 본인이 한다는 것은 국회 몫을 단만 임명하지 않는 것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사안인데, 그렇게까지 무리하는 것은 의도가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그 의도는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보통 8명으로 구성되는 헌법재판소가 5대3으로 약간 성향상 나누어진다고 했을 때 이 3명에 2명을 더해서 5으로 만들고, 오히려 이제 1명이 퇴임하고 덧붙여져서 이제 4명 정도. 그래서 이제 보수 우위 이제 이런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이건 사실 미국에서도 이미 우리가 본 사안들입니다. 미국에서도 연방 대법관들 임명을 과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강행을 해서 이제 완전 보수, 거기는 심지어 종신이기 때문에 네. 한번 어떤 이제 보수적이거나 아주 극단적인 사람이 들어가면 그 영향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거든요. 이제 그 의도가 너무나도 명백해 보입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시민단체들이 이른바 사회 대개혁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내용들이 좀 오고 갔습니까? 네. 사회 대개혁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비상행동대에 구성을 하고 전국에 있는 수백 명의 토론자들을 조직을 하면서 네. 지금 개혁 과제로 119개 과제, 세부 과제로 430개에 이르는 그런 과제들을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상행동 차원에서 이것을 새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아까 마그나카르타 말씀하셨는데 일종의 마그나카르타적 성격을 갖고 있을 전범으로 제 정당에 제시를 하고 이를 새로운 사회에 대한 토대로 삼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약 한 323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지금 보도자료를 통해서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것이 각 정당에 좀 전달이 되고 또 각 그 공약에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안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한번 대선 얘기해 보겠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로 확정됐습니다. 지난 2017년에 한번 조기 대선을 치른 적이 있는데 교수님 그때와 비교해서 이번 대선에서 좀 살펴볼 부분들 뭐가 좀 있겠습니까?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유사하죠. 당시에 이제 5월이었고 이번에는 6월이고 그리고 인수위 없이 바로 시작해야 되는 정부 이것도 또 똑같은 조건입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에 바로 이제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것 이제 구조적으로 좀 굉장히 이제 유사한데요. 8년 이제 인터벌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그때보다 상황이 굉장히 나쁜 것은 지금 경제적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수위도 없이 바로 출범해야 되는 정부가 떠맡는 과제가 굉장히 이제 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집무실도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도대체 어디로 들어가서 대통령이 바로 일을 시작해야 될지 이것도 이제 참 난감한 사안이고, 그런데 이제 뭐랄까요, 좀 다른 점은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지만 어쨌든 이제 민주당은 다수당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만약에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의회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정권 초기에 입법 지원을 받기는 수월하다. 그래서 이제 다음 총선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 이제 뭐 요 점은 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선거 구도하고 비교해 보면 그 당시에는 한나라당 내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따로 나와서 이제 바른미래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다자구도에서도 치러졌었죠. 그러니까 보수가 분열됐었던 상황에 비교하면 지금은 이제 보수가 집 나가면 망한다고 생각을 하는지 절대로 이제 당을 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든 그 안에서 해결하려고 계속 이제 단결만이 살 거리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나 이제 어쨌든 그 전에 먼저 나온 이제 이준석 대표가 만든 이제 개혁신당이 있기 때문에 일단 양자구도보다는 다자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에 이제 안철수 후보 뭐 이런 유승민 후보 이런 분들이 다 지금 국민의힘 안으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중간지대라고 하는 제3지대라고 하는 이 공간이 8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좁아진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준석 후보 혼자서 이 중간지대를 뭐 그 당시만큼 키울 수 있을지, 예를 들어 그 당시에 이제 유승민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합쳤더라면 뭐 굉장히 큰 힘을 가졌을 수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뭐 다 사후적인 얘기지만, 근데 이번에 이준석 후보 혼자서 이제 그런 식으로 과연 양당 후보들을 상대할 수 있을지는 이제 의문이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대선 레이스 시작되면서 과연 누가 후보로 나올 것인가 이게 큰 관심사인데 우선 국민의힘에서는 10명이 넘는 인사들이 출사표를 낼 것 같아요. 실제로도 이제 출마 선언도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 경선 과정이나 결과 뭐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아주 냉소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 전광훈 목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8년 전과 비교했을 때 이제 그 이후 이제 첫 번째 탄핵을 당한 이후에 그 당이 지금까지 걸어온 행로를 보면 더 극단적인 세력들이 당을 장악하는 과정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까지 보수 정당이 극단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는데 적어도 이제 거리를 두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제 황교안 대표 체제가 들어서고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들 또는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당을 장악하면서 지금의 국민의힘은 모든 경선 결과를 그 세력이 좌우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지난 우리 100일이 넘는 탄핵 과정에서 유력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어떻게든 점수를 따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이런 현실을 생각하면 결국 후보가 아무리 많건 그건 별 의미는 없고 결국 그 아스팔트 우파가
선택하는 후보가 결국 당내의 최종 후보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대선에서 필패죠. 그런데 외연 확장이고 뭐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세력에게는 당을 확실하게 장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 나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네, 뭐 극우 세력이 키를 쥐고 있다, 뭐 이렇게 요약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초 대표님께서는 국민의힘 경선 과정이나 결과 어떻게 좀 보세요? 우선 국민의힘은 해체 대상인데 지금 대선 국면으로 바로 돌입하면서 마치 정치적 파트너십을 가진 것처럼 정치적 지위를 획득해 가는 과정이 너무나도 좀 억울합니다. 우리는 광장에서 내란 정당 국민의힘 해체를 주장을 했었고, 네, 따라서 지금은 위헌 정당으로서의 지위를 재확인하는 절차가 범사회적으로 필요한데 그게 지금 생략돼 있다. 국민의힘은 해체돼야 된다라고 하는 화두가 지금 조기 대선 국면 이전부터 명백하게 범국민적으로 지금 확인돼야 될 과제입니다. 네, 그래서 후보들이 나와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나와서 내란 상황에 대해서 사과를 하거나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한 사람이 아직도 안 보이거든요. 네. 따라서 국민의힘 내부의 경선 과정이나 또 후보가 선출되는 그 과정 전체적으로 국민들께서 냉엄하게 심판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내란 정당으로서의 위상을 철저히 재확인하는 과정들을 대선 내내 확인을 해야만 위축될 뿐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해체되는 과정을 가져갈 수 있다. 내란 청산 차원에서 국민의힘은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근데 사실 지금까지 한국 현대사에서 당들은 뭐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간판 내리고 새 간판 달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해체해봐야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결국은 이제 지지자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유권자 일반 또는 온건한 보수 유권 성향의 유권자들이 그 정당에 대규모로 참여해서 그 극단적인 지지자들을 능가하는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서 그 정당을 재건하겠다고 참여하지 않는 한 결국 간판을 바꾸고 해체하고 또 다른 정당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극렬한 지지자들이 그대로 들어와서 또 장악할 겁니다. 저는 결국 이제 우리 한국 정치가 이렇게 문제가 생긴 이유는 말로만 온건하고 말로만 중도지향적이고 말로만 양극화를 싫어하는 그 유권자들이 동일한 강도로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들은 계속 정치를 혐오할 수만 있지 결국 정치를 바꾸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정작 정치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보수 정당이 바로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도 가능성이 별로 엿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핵심은 이른바 중도 성향의 또는 건전한 보수 세력이 정당 운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좀 붙여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정광훈 그 집회를 갔었어요. 일부러 가서 학습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광화문 광장을 지나가는데 미 대사관 앞에서 세종문화회관 쪽을 걸어가는데 60대로 보이는 그 시위 참가자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빨갱이는 다 죽여도 돼. 이런 말들을 되뇌이면서 지나가요. 저는 이제 그 말을 듣고 그게 이제 보도를 통해서만 듣다가 이제 직접 듣고 하다 보니 가슴이 섬찟했는데 실제 극우 반동의 물결이 한국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일정하게 극우들의 조직화와 대중화가 지금 진전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이미 극우 세력이 조직화 단계를 넘어서 대중화 단계로 갔고 남녀노소 상관없이 범사회적인 각계층을 다 포괄하고 있는 단계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 극우 반동 세력이 조직화되고 대중화될 수 없는 토대를 만들어내는 것, 사회적으로 사람이 가서 건전한 보수 정당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자본주의적 질서, 그 승자 독식과 양극화, 불평등의 심화, 경제적인 양극화 속에서 인간의 그 소외와 편견과 무지 속에서 이 반동 집단이, 극우 집단이 계속 재생산되는 구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그때 그 광장에서 하게 됐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군 뭐 크게 나눠 보면 이재명 대표 그리고 비이재명계 인사 이렇게 구분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 경선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세요? 사실 이제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 되게 깝깝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후보들 중에서 이번이 마지막 대선 도전인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세게 붙어야 되는데 세게 붙으면 당원들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형성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당원들의 다수는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당원들은 진작에 떠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번이 마지막이어서 꼭 출마를 하고 싶은 사람은 대립할 수밖에 없는데 대립하면 결국 자기의 정치 인생 남은 어떤 원로로 대접받을 가능성마저 싹 다 잃게 되기 때문에 출마를 못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번이 사실 처음 도전이거나 차기 뭐 이런 걸 꼭 염두에 둔 사람은 오히려 출마할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대립적인 경쟁이 아니라 형제적 경쟁, 우호적 경쟁을 하는 경우에 사람들이 그래 뭐 잔치가 초라하지 않게 좀 다채롭게 후보군을 채우는데 도움을 줬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뭔가 약간 성향이 다르거나 뭔가 야심이 있는 사람들 쉽게 나오지 못하고 네. 오히려 지금 이제 약간 뭐 멀리 보면서 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이제 뭐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이런 사람들 정도는 출마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더 뭐 또 젊은 사람들 중에 그런 사실 뭐 경제적으로 큰 문제만 없다면 한번 참가하는 것은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재명 대표에게 이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게 이제 사법 리스크인데 대선 이후로 대장동 사건에 대한 좀 재판을 좀 연기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법원은 5월에도 공판을 예정대로 뭐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것도 뭐 일종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는 모든 걸 이제 시간이 결정하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이 법원의 편이기보다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확률로 표현되는 것들인데 이제 국민의 인식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함께 이것이 그동안 굉장히 편파적으로 적용됐다고 하는 인상이 훨씬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2심에서의 무죄 판결과 게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 그러니까 과거 검찰총장 시절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보면 뭔가 법을 사사롭게 적용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인상이 과거보다 지금 훨씬 더 커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여론조사 결과도 보면 훨씬 더 이제 높게 나오는 상황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이미 이제 대선 레이스로 접어든 이상 뭐 사법 리스크를 논하는 것은 이제 별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 이제 범야권의 완전 국민 경선, 뭐 이른바 오픈 프라이머리 이걸 좀 제안하고 나섰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국 혁신당으로서는 어떻게든 뭐 그렇게 제안하는 것이 합리적인 제안이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그걸 받아들이기가 현실적으로나 또 다른 이유에서도 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고려해야 될 것은 마찬가지로 또 이제 8년 전 상황이 이제 반복되는데 이제 그 이후에 문재인 정권이 뭔가 사회 변화나 개혁에 이렇게 크게 성공하지 못한 이유로 사람들이 이제 사후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탄핵에 동참했던 많은 세력들을 규합하는 데 실패했고 40% 남짓의 민주당 지지자들만 가지고서 이제 5년 내내 이제 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비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 또는 이재명 후보가 외연을 확장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제 통합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이제 왼쪽으로의 외연 확장도 필요한 것이고 오른쪽으로의 외연 확장도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 뭐 한 달 사이에 계속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약간 우클릭하는 발언들을 많이 해왔었죠. 이제 오른쪽으로 유권자들을 포함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노력은 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정치인들을 규합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노력은 별로 하지는 않았죠. 이제 왼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조국 혁신당 그리고 뭐 녹색당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이제 이른바 진보 정당들도 뭔가 함께 정권의 책임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주는 노력들을 하는 것이 뭐 지금 이제 대선이 간당간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후에 이제 전반적인 그 정치적 판단을 좀 더 뭐랄까 섬세하게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고 유권자들을 통합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인데 문제는 항상 그 대표 그러니까 후보가 아닌 그 밑에 이제 차기 정권과 함께 권력을 얻고 싶어하는 그 이인자들이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자꾸 이제 배제하는 이 힘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얼마나 후보자가 잘 조율하느냐, 네. 뭐 또한 그것이 이제 리더십을 측정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최근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뭐 대선과 개헌을 같이 하자고 제안했다가 내란 세력을 정리하는 게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이제 커지면서 그러면 대선 이후에 논의하자며 한 발짝 이렇게 물러났습니다. 어쨌든 선거 이후에 이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개헌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좀 논의될 걸로 좀 보십니까? 사실 뭐 우원식 의장의 그 제안은 참 이제 의도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2인을 지명하는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계속 우원식 의장이 욕을 먹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다행히 이제 이슈가 다른 것으로 넘어가서 지금 이제 사람들의 관심도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도 이제 우원식 의장도 이제 제안을 철회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이제 다수 정당의 동의 없이 이제 개헌안 자체를 발의할 수가 없는데 다수당과 어떤 의견 조율 없이 그런 제안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어리석은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지금 개헌을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은 정작 한국 정치에 무엇이 문제인데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개헌 헌법의 어떤 부분을 바꾸면 그것이 해결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 정직한 것인데 뭐가 문제라는 말도 하지 않고 무엇을 바꾸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막연하게 개헌이라고 하는 연기만 피우는 거죠. 그런데 정작 뭐 만약에 1대1로 면담을 해본다면 각자 생각하는 게 다 다릅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이제 합의가 되지 않아서도 안건 하나를 만들 수가 없을 텐데 결국 개헌 논의는 다들 뭔가를 감추기 위한 알리바이로서 지금 언급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음 정권이 들어선 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이제 권력 구조를 개편하건 아니면 뭐 기본권 조항을 확장하건 뭐 하건 간에 각자 자기의 의견들은 있지만 그것들이 남과 겹쳐져야 뭔가 우리가 뭐라도 할 텐데 그래서 좀 저는 다들 좀 솔직하지 못한 것부터 좀 반성하고 좀 솔직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저는 그래도 적어도 이제 어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동의하는지 여부라도 좀 말하면 적어도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구분할 수 있을 텐데 그것조차도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 개헌 얘기하면 이제 벌써부터 근본적으로 이제 같이 밥상에 앉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네.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실 개헌은 87년대 정도의 대통령 직선이라고 하는 엄청난 국민적 요구가 있는 그런 상황 아니고서는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비상계엄 또 대통령 탄핵을 겪은 상황에서 이제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데 지금 국민들의 가장 큰 요구,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시대 정신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어떤 거라고 좀 생각하십니까? 우선 금방 말씀하신 그 주제에 네네네. 돌아가서 네. 근데 그 이재명 그 민주당 그 포지션에 대한 말씀을 아까 잠깐 하셔서 그걸 네. 좀 덧붙이고 그러시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서요. 네. 이제 뭐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인데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위치는 중도 보수임을 천명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실제 보수 양당 체제 속에서 한국 사회에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해 왔고, 이제 따라서 중도 보수라 하면 중도 좌, 그 다음에 진보 영역에 있는 정당과 개인들에 대한 포섭 노력들, 그리고 한국 사회의 그 정치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한 그런 로드맵이 필요할 텐데, 저는 차제에 민주당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도 좌측에 있는 진보정당의 성장을 위한
관용과 노력, 법제도적인 그런 개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독일식 정당 명부제라든가 다양한 방식의 개혁을 통해서 이번 그 대선 공간에서 개헌 논의가 실종되지 않도록 하는 그 끈을 잡되 그런 부분들 양당 체제가 조금 더 다당제 다극화될 수 있는 체제로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개헌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문재인 정부 때도 농민헌법이라든가 또 교육헌법이라든가 각계각층의 많은 헌법들 요구가 있었고 실제 모아보는 노력도 했고 또 사람이라고 하는 용어로도 바꿔보기도 하고 기본안을 마련하기는 했었죠. 그런데 이 논의를 그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87년 체제의 새로운 그 도약이라고 하는 절박한 과제 앞에서 그 시대 정신 말씀을 하셔서 새로운 7공화국이라고 하는 창대한 새로운 민주주의의 그 미래를 좀 꿈을 꿔야 된다고 봅니다. 제7공화국 헌법은 지금 광장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87 체제처럼 박종철과 이한열의 피를 먹고 사실 태어난 87 체제이기도 한데 지금 촛불광장 빛의 혁명의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개헌을 꿈꿨습니다. 지금 내란 속에 윤석열을 체포하고 나면 감옥에 넣고 나면 그 다음엔 사회 대개혁이다. 사회 대개혁 과정이 결국 도달할 지점은 개헌이다. 네. 제7공화국 개헌이다. 이렇게 가는 건데 이 개헌을 실종시키지 말고 내란 청산과 함께 꾸준한 개헌의 노력들을 찾아가는 것 이것도 동시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리고 조창익 전남 비상행동 공동대표였습니다. 이 헌법을 유린했던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정치적 갈등과 어려운 경제 상황은 여전히 시민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50여일 뒤에는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텐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